네, 지난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공소제기의 방식.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74를 봐주시면요.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로 크게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계속, 그리고 심판 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가 그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도 소제기 효과로 소송 계속,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 실체법상의 효과로 시효의 중단, 법률상의 기간 준수,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인상 등이 논의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태영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과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지요. 1475입니다. 공소 제기에 의하여 형사 절차의 주재권이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전되게 되고요.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그렇죠? 피의자는 공소제기에서 피고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됩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가 2009도 1412호 판결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이 판결은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강의한 21, 22의 당사자주의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강의한 1277에서 1290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설명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는 판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6을 보시면 헌법 12조 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여기서 공부했던 거, 여기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점점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77에 보시면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 사건에 관한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1475 윗부분에서 여기 공소제기에 의하여 형사 절차의 주재권이 검사로부터 법원으로 이전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 구속, 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 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서도 공부한 바가 있죠.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도 공부한 바가 있는데 그것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이제 소송 계속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송 계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소송 계속이라는 건 공소제기에 의하여 피고 사건이 수소법원의 심리 재판, 심판을 받게 된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고 한다. 그렇죠? 점점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죠. 소송 계속이 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327조 제3호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돼서 소송 계속이 생겼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그 이중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2조는 동일 사건과 수기의 소송 계속이라는 제목 하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아직 저희가 사물 관할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사물 관할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형사소송에서 사물 관할이라고 하면 법정형에 따라서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법정형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의 단독 재판부란 말은 조금 부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단독 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는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법원이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사건과 합의부에 동시에 소송이 계속되면 합의부 사건이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그리고 13조에서 관할의 경합은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같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제기가 됐는데 또 다른 단독 사건으로 제기가 된다든지 합의부 사건으로 제기가 됐는데 다시 합의부 사건으로 제기된다든지 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법원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이 직근 상급 법원이 뭘 의미하는지는 소송의 주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328조 1항 3호는 제12조 앞서 봤던 요 1480에서 봤던 이것 1481에서 봤던 13조 규정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때를 공소기각 결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유로 1480과 1481과 같은 이유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재판부 또는 단독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송 개소에 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 소송 계속의 효과로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253조에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범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 공소시효의 정지와 관련해서 98도 4621 판결을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도 4621 판결은요. 금방 봤던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여기서 2항 소정에 그러니까 공소시효 정지에 효력이 미치는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8조라는 것은 괄호치고 제가 그 내용을 써놨죠.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이라는 건데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상급심의 판단이 아닌 한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공범관계에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53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 즉 소송 판결이든 소송 재판이든 형식 재판이든 실체 재판이든 종국 재판이면 종국 재판의 의미는 그 심급의 소송 계속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종국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국 재판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형식 재판과 실체 재판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1488입니다.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니까 A와 B가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긴 하나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A와 B가 구속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데 B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는 달리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B가 책임 조각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B를 그죠? 전혀 공범이 아니라고 지금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공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까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서 B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로서는 그 밖에 진범, B 말고 다른 진범이 있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C 같은 사람 진범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이 없어서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로 된 경우에는 그 공소 제기를 가지고 다른 진범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외에 도피했다든지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253조 3항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2014년에 선고된 2013도 9162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요.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요.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 갑죄로 도피 중이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대체 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식조차 못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1491 보면 알 수 있겠죠. 피고인이 2007년 7월 11일부터 2009년 8월 23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및 2009년 9월 16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국외에 체류할 당시 공소 외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아마도 이 죄명이 되겠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과형상의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예를 들어 상상적 경합이죠. 과형상의 일죄라는 말은 상상적 경합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A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B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네, 다음으로 공소제기의 세 번째 효과로 심판 범위의 한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소제기에 의하여 한정되는 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인적 범위, 공소제기의 주관적 범위, 인적 효력 범위,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물적 효력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강의에서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소장의 기재 사항은 크게 피고인 관련 사항과 그렇죠? 그다음에 공소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첨부 서류 이렇게 보통 공소장이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공소제기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인적 효력 범위 그리고 이 공소 사실,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효력 범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을 이제 검사가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248조 1항에서 공소 효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그렇죠?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 갑을 기소했는데 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이란 이와 같이 공소장의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함부로 공소장에 을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래는 갑을 기소하려고 했는데 갑이란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을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아서 공소장에 을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런 경우를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소장에는 갑으로 제대로 기재가 되었는데 재판을 받을 때 을이란 사람이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공판정에 출석하여 이제 대부분 불구속 재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재판을 받는 경우 이걸 위장 출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명 모용이나 위장 출석의 경우에 성명을 모용당한 을이나 위장 출석한 을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나아가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공소장에 표시된 피고인과 실제로 법원의 심판을 받는 피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누구를 피고인으로 봐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몇몇 학설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견해가 있습니다. 의사설의 견해는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하려고 의도했던 검사의 의사에 따라서 피고인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표시설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를 피고인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고, 행위설은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입니다. 취득된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견해이고, 실질적 표시설은 그런 한 가지 기준 가지고는 정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표시설을 위주로 해서 또는 의사설을 위주로 해서 행위설을 결합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성명 모용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설, 행위설, 실질적 표시설 이런 견해들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지, 성명 모용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갑이 을의 이름을 모용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돼서 을이 공소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성명 모용이라고 했죠. 그에 대해서 8일도 182 판결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원래 피고인이 갑인데 타인,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원래 재판을 받았어야 될 갑에 대해서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 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유장어라는 사람이 유현중이라는 사람하고는 별개의 사람인데, 본건 공소사실이 유현중에 대한 것으로 유현중이 피고인 유장어인가요? 네.
유창호네요. 유창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기 하기 때문에 즉 원래 피고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현중이라는 거죠. 유현중이라는 사람인데 유창호라는 을의 이름으로 모형하였기 때문에 오인해서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 효력은 유창호에게는 미치지 않겠죠. 따라서 피모형자인 유창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정당한 피고인이 아닌 유창호에 대해서 공소제기된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원심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소송 행위를 한 위 유현중에 대하여는 실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그것이 행위설 앞에 봤던 견해들 중에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 표시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을 위 유창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행위설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유창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 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다. 네, 공소장 변경과 공소장 표시 정정은 이렇게 다르거든요. 공소장 표시 정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8사도 1610 판결을 보시면 대법원 판결의 주문을 보시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자판한, 스스로 판단한 그런 대법원 파기 자판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소 파트에서 파기 환송, 파기 자판 이런 개념을 배울 텐데요. 이와 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 자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적은 거고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비약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상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 비약상고에 대한 공부는 뒤로 미루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저희가 여태까지 위에서 공부한 것과 같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형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즉 을을 갑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모형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고 갑을 기소해야 되는데 을에 대해서 기소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사건 피고인 을을 갑으로 하여 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을을 갑으로 정정하겠다는 정정 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 외인에게 즉 갑에게 원래 피고인 갑에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효력은 처음부터 공소외인 갑에게 미친 것으로 할 것이고 그 갑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정정 전의 피고인 을은 위 모형관계가 바로잡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가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 탓인지 이미 표시 정정이 돼서 공소 제기가 안 된 것인데 그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이미 표시 정정 절차에 의해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구의도 254 판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검사는 피고인 을이 도박을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사실은 그 공소 사실은 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인 갑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갑이 수사 단계에서 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갑을 을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 명령을 한 것인데 이 약식 명령을 송달받은 을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정식재판 절차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을 을로부터 갑으로 변경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약식 명령의 인적 사항을 공소외인 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약식 명령과 경정 결정을 갑에게 송달하고 이 사건 공소의 효력은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 말이죠. 과연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잘된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리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역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앞서 본 판결에서도 표시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공소장 정정과 공소장 변경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나 검사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 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 방식이 형사소송법 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모용 관계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요.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배운 바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피모용자가 약식명령까지 받아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모용을 당한 사람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살펴보면 1516에서 검사가 피고인 을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약식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은 성명을 모용당한 피모용자에 불과하므로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을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모용자인 공소인 갑에게만 미치지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해지고 을이 이를 약식명령을 수령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피고인인 갑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으며 본래의 약식명령 정본과 함께 이 경정 결정을 모용자인 공소외인에게 송달하면 이때 그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겠죠. 그러나 피고인 을은 본래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통상의 공판 절차의 진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을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고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한 셈이 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에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97도 2215 판결 역시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서
모형 관계와 피모형 관계가 문제된 것인데요. 앞서 나온 법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97도 2215호 2215 판결의 공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523까지 여러분의 공부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읽어보시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24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결이 확정된 후에 성명이 모용됐구나 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그걸 바로잡는 수단이 비상상고인지 아니면 비상상고를 해야 된다는 비상상고설이 있고요. 아니면 전과를 말소하면 된다. 그 잘못 판결 내려진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피모형자가 검사에게 전과 말소를 신청하여 수사자료표, 수용인 명부 등의 전과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과 말소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뒤에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서 재심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수사자료표, 수용인 명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뒤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갑이란 사람이 마치 을인 것처럼 을의 성명으로 을의 성명을 모용했을 때 벌어지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위장 출석, 기소는 제대로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마치 갑인 것처럼 등장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1525에서 쓴 것처럼 공소장에는 갑으로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혀 별개의 을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위장 출석의 경우 갑을 실질적 피고인이라고 부르고요. 대신 위장 출석한 사람을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역시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인 갑에게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위장 출석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1526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정신문 단계에서 인정신문이 무엇인지 이제 소송 절차를 쭉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재판 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주고 인정신문을 하거든요. 피고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거죠. 인정신문. 그래서 이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지는지 아니면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진다면 을을 퇴정시키고 왜 을이 당신이 갑도 아닌데 나왔느냐 을을 퇴정시키고 갑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 족하지만 인정신문 단계를 지나서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 등 사실심리의 단계에 들어간 후에는 대신 출석한 을에 대해서 사실상의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했다고 봐서 앞서 본 성명모의 경우처럼 형식적 소송 계속 또는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27조 2호에 의해서 을에 대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성명모형 소송처럼 위장 출석의 경우 판결까지 확정되면 역시 비상상고로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위장 출석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다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유력할지 여러분의 판단은 어떨지 재심과 비상상고를 공부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소 시간이 25분이 지났는데요.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